회사 본사는 서울이고 출퇴근하는 곳은 지점이라 의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촬영해주신 영상에 댕댕이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사 본사는 서울이고 출퇴근하는 곳은 지점이라 의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좀 왕왕 많죠? 있으시죠. 네네. 그렇죠? 어떻게든 이제 서울에 접수하시고 싶어서 신청이 가능한 것과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이 남아서 계속 진행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의정부로 사건이 이송될 거냐 요걸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 조문에 보면은 관할을 채무자가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요거에 근거해서 이제 사무소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접수를 하는데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는 사실은 본점 주소하고는 상관없이 본사 그렇죠. 주소하고는 상관없이 의정부잖아요. 의정부로 접수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접수하는 것과 이송하는 것을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운이 좋으면 그냥 그죠? 그대로. 네, 네. 접수가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서울에 접수를 했는데 회생위원이나 법원에서 봤을 때 지점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회사도 서울에 있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운 좋게 서울에서 계속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분이 거주하는데도 의정부고 서울 본사하고는 거리가 상식적으로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회사와 자택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출퇴근이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 교통카드 기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명하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사실은 본사만 서울인 거고 지점인 의정부에서 근무한다라는 게 드러난다면 이때는 의정부로 이송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접수는 가능할지라도 확률적으로 매우 높게 의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앞두고 카드 대금 정말 안 갚아도 될까요? 영상에 핑큐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회생이나 파산하면 카드 할부금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개인회생 파산 절차로 다 처리가 되죠. 카드 할부 대금도 당연히 이제 내가 이제 갚아야 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에 신고하시고 절차 안에서 탕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할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할부금, 현금 서비스, 뭐 리볼빙 이런 거 어떤 금액이든 상관없이 카드사에 내가 갚아야 될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일괄해서 다 처리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성실상환자 공공기록 삭제 영상에서 댕댕이님께서 5년 상환 또 1년 성실 변제하면 삭제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고 개인회생 이제 변제 네. 기간을 5년으로 인가결정 받으신 경우에 1년 성실 변제하면 동일하게 삭제 적용 받을 수 있느냐 이거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사실은 답은 간단하죠.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인가를 받았냐, 4년, 5년으로 인가를 받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 뭐 신용정보원이라든지 법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변제 기간에는 상관이 없이 1년 동안 성실 상환을 하면 공공기록에서 삭제해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 변제 기간을 3년이나 5년 상관없이 1년 성실 상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증가되는 대표적인 5가지 유형 영상에서 롤스로이스 타고 싶다니 질문 주셨어요. 보도이 나왔는데 각 은행마다 최근 1년치 거래 내역을 달라네요. 계좌이체나 현금 사용은 2년 전인데 일단 달라니 거래 내역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 1년치인데 계좌이체나 현금 사용은 2년 전인데 이 채무자분께서 네. 계좌이체나 현금 사용하신 게 마지막으로는 2년 전이셨던 것 같은데 네. 보정에서는 최근 1년치 거래 요청했다. 내역을 달라라고 하시니 일단은 거래 내역이 없을 걸로 보여지나 수집을 하고 있으시다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이죠? 네. 네. 그렇다면 뭐 사실 1년치에 없다라는 내용을 내면은 되겠죠. 그렇죠. 최근 거래 내역이 없다라는 내용을 내면 될 것 같고 법원마다 1년치 내역을 내라는 데도 있고 2년치 내역을 내라는 데도 있고 또 그 금액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회생법원이 설립되면서 어느 정도 실무준칙이나 이게 지방법원들도 그렇고 좀 유사하게
유사하게 맞춰져 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네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좀 편차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좀 아쉽죠. 아무래도 근데 회생 법원 이제 설립 이후로 1년 소명해라라는 보정이 일단 대부분 좀 나오는 것 같고 2년 소명하라라는 보정 자체는 좀 최근에는 네.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향성은 그렇죠. 좀 생긴 건 네. 같아요. 근데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 뭐 아니면은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도 좀 일괄해서 정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금액은 뭐 5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좀 편차가 많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런 생각 좀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결국엔 금액을 결정해주면 채무자가 그 금액에 맞춰서 소비를 할까 싶어서 이걸 네. 어떻게 보면 랜덤으로 50만 원 또 하고 30만 원 또 여기 100만 원 또 하고 이런 것은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니까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법원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또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네네. 하면 소비를 하는 시점부터 내가 개인회생을 해야겠다라고 뭐 그렇죠. 소비하시는 분은 네.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거를 1년 전, 2년 전부터 그거에 맞춰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비를 하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통일돼서 딱 확립된 기준이 있지는 않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개인회생 면제재산 관련된 영상에서 바람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변호사님 그렇다면 본인 소유의 자가라면 면제재산 해당이 없을까요? 이 면제재산이라는 네. 게 이제 채무자 회생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83조에 보면은 면제재산으로 크게 두 가지를 규정을 해놨고 첫 번째로는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고 이제 첫 번째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고 해놨고 두 번째로 채무자 및 피부양자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 그러니까 생계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과 생계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거지를 포괄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은 자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제재산의 인정의 여지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가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너무 높아서 이 청산가치를 줄이기 위해서 또 보통은 자가를 처분하시고 개인회생 전에 이제 뭐 임대차로 주거지를 변경하거나 주거 형태를 변경하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 개인회생 직전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냐 또 그런 의문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결국 그 처분 대금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이제 계좌로 그대로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그 임차 보증금 상당액은 면제재산으로 잡히는 거는 별 다른 문제는 네.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처분을 하시면 목돈이 확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 그걸 이제 받아서 가까운 지인분들한테 돈을 많이 갚아요. 그게 제일 문제죠, 네, 사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편파 변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사실 유일한 재산인데 그걸 처분해서 가까운 지인분들한테 돈 갚은 부분 이건 이제 청산가치 그대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집을 처분하신다면은 처분 대금을 굉장히 좀 투명하게 관리하시고 변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리하면 자가의 경우에는 면제재산 해당이 없다. 다만 자가를 처분하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주거 형태를 변경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임대차 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다만 그 과정에서의 대금 처리에 관한 기록들은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인회생 시청자 Q&A 영상에 하늘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변호사님, 아내가 2020년 약 6년 전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5억 원 아파트를 증여받았어요. 제가 또 주식으로 집을 날릴까봐 아내한테 증여를 해주신 것인데 이런 경우 회생하기 위해서 배우자 재산으로 안 잡히겠지요? 알아보니 투기 재산이라고 하던데 6년이 흘러서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뭐 시간도 6년이 흘렀고 그다음에 아버님께서 아내분한테 직접 증여를 바로? 하신 거니 사실은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정산가치로 안 잡히는 게 맞죠. 네. 법리적으로도 네. 봤을 때 타당하고 그러나 실무적으로 봤을 때 간혹 이것도 절반은 배우자 재산으로 잡아라 라고 보정 권고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다면 네. 그 배우자가 어떠한 자금으로 그 아파트 매입했는지는 네. 보정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서울회생법원도 그렇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제 시아버지가 증여한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어떤 보정은 나올 수가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 대응을 통해서 좀 반박을 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다툼이 필요한 케이스로 그쵸? 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봤을
봤을 때는 무조건 안 잡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잡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2분의 1 잡아라 라고 보정이 나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잘못됐죠? 이런 케이스는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정으로 잡으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보정 대응, 법리적인 보정 대응이 좀 절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회생 사무실 선택 실패하지 않는 방법 영상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보정 공고를 잘하는 사무실이라 그건 신청하기 전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뭐 그렇죠. 신청하기 전에 알 알 수 수 없죠. 없다. 사실. 알 수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해당 영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신청하기 전에는 정말 뭐 이 사무실에 누구나 뭐 다 잘한다고 광고하고 그렇죠. 홍보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봤을 때 뭐 신청 전이라도 내 사건을 상담을 했을 때 결국 변호사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상담이 가능하냐, 그리고 내 사건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방문 상담했을 때 직접 변호사가 상담을 하냐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라고 한 거고, 그래서 한두 군데만 알아보시지 마시고 해서 뭐 한 세네 군데는 또 깊이 있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비교해 보시라 라는 말씀도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담 단계, 수임 단계에서도 변호사가 일정 부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변호사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소통 가능한 창구가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내 사건을 수임해 놓고 방치해서 아니면은 기계적으로만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상쇄 감소시킬 수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 혹시 뭐 변호사님 또 다른 저는 생각이 뭐 있으시다면 사실 좀 첨언을 하면 이제 연장선인데, 상담을 이제 여러 사무실에서 받다 보면 내 사건에 대한 쟁점을 스스로 좀 파악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지식이 쌓이게 그렇죠.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다를 알게 되면은 이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적어도 변호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풀어가겠습니다를 언급을 하게 되면 보정이 나왔을 때 그렇게 풀어가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들어서 지식을 쌓고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결국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면은 의뢰인도 노력이 좀 필요하다.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